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철만 되면 늘 뜨거운 감자가 되는 곳이죠.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기관이 정확히 어떤 원칙으로 만들어졌고 왜 이런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 헌법 조항을 직접 들여다볼 기회는 사실 많지 않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보통 결과만 보게 되니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조항들인데요. 이 조항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을 외부의 입김 없이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 헌법이 고민한 흔적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뭐랄까,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심판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 그거 좋은 비유네요. 설계도. 자, 그 설계를 한번 저희가 면밀히 뜯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이건 뭐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정말 전제 조건과도 같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있어도 심판이 불공정하면 경기가 뭐 엉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적인 틀을 규정해 놓은 것은 그만큼 이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우리 체제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헌법 제107조의 각 조항들이 어떻게 그 공정한 심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지 그 구조적인 지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심판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라.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럼 그 설계도의 가장 첫 줄부터 시작해보죠. 제107조 제1항입니다. 선거 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딱 찌르는 문장이에요. 네, 그렇죠. 이 기관의 존재 이유가 오직 공정성 하나에 있다.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첫 문장이 앞으로 나올 모든 조항의 해석 기준이자 방향타가 되는 거죠. 아, 기준점. 네. 왜 위원 구성이 복잡한지, 왜 위원에게 강력한 신분 보정이 필요한지 등등 모든 세부 규정은 결국 이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선관위의 어떤 활동이나 결정이 이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는지 좀 의문이 든다. 그러면 바로 이 제1항의 정신이 비추어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자 또 귀절점이 바로 공정성이군요. 그럼 그 공정성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첫 번째 답이 아마도 위원회 구성 방식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2항을 보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선출 방식이 꽤 독특합니다. 네, 좀 복잡하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2인과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국가의 핵심 권력기관들이 나눠서 위원을 추천하게 한 이유? 뭘까요? 여기서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심판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설계 원리가 드러납니다. 바로 특정 권력기관이 선관위를 독점하거나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아, 견제와 균형. 네, 즉 국가의 주요 권력을 나누어 갖는 행정부, 대통령, 입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 대법원 이 세 기관 중 어느 한 곳도 선관위 구성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지분을 분산시킨 것이죠. 그렇군요. 만약 한쪽에서 다 임명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 대통령이 전원을 임명한다면 아무래도 정권의 의중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고 또 국회가 모두 선출한다면 다수 정당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삼권 분립의 주체들이 위원 추천권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서론을 견제하도록 만든 겁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이 선관위 구성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군요. 근데 구성을 자세히 보면 대법원 판사회,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선출하는 인원이 5명으로 절반이 넘어요. 이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 점이 이 설계의 또 두 번째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판사들은 직업 윤리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훈련받고요. 따라서 사법부 추천 인사의 비중을 과반수에 가깝게 높인 것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중립성에 대한 기대. 물론 이것이 뭐 완벽한 중립성을 보장하는 마법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구조적으로는 정치적 편향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죠.
마치 중요한 국제경기 심판진에 특정 국가 출신을 배제하거나 경험 많은 중립적인 베테랑 심판을 다수 포함시키는 것과 좀 유사한 취지랄까요? 사법부의 중립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구성이라는 말씀이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위원장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독립성과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호선, 즉 위원들이 서로 투표해서 위원장을 뽑는 방식 역시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네. 만약 외부 권력자가 위원장을 지명한다면 아무래도 그 위원장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위원들 스스로 리더를 선출하게 함으로써 위원회가 외부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처럼 위원 구성 방식 하나만 봐도 특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목표를 위해 여러 겹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구성된 위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하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제3항은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5년이라는 임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년 임기는 나름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과 같고 국회의원 임기 4년보다는 약간 길죠. 아, 그러네요. 이는 특정 정권이나 국회 구성의 변화에 위원회가 즉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간 속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짧아도 문제, 너무 길어도 문제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너무 짧으면 선거를 치를 때마다 위원들이 대거 교체되어서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길면 특정 인사가 지나치게 오래 자리를 차지하면서 조직이 좀 경직될 수도 있겠죠. 5년은 그 사이에서 나름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전문성 축적을 위한 기간이군요. 근데 연임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험 많은 위원이 계속 일하는 건 좋은데 혹시 연임을 의식해서 추천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거나 뭐랄까 독립성이 약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오히려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연임 가능 조항은 분명 양날의 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숙련된 위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선거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복잡하고 계속 변하는 선거 관련 법규나 실무에 대한 이해는 단기간에 쌓이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연임을 바라는 위원이 자신을 추천했던 기관이나 정치 세력의 입장을 과도하게 의식하게 될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죠. 또한 특정 인물들이 장기간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각이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게 될 가능성, 이른바 고인물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의 연속성, 그리고 독립성 및 새로운 변화 가능성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두어야 할까요? 이 연임 조항은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 딜레마네요. 안정성이냐 아니면 독립성과 쇄신이냐.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제4항은 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것인데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정치적 중립 의무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엄격한 제한을 두는 걸까요? 이 조항이야말로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장치? 네. 앞서 살펴본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나 임기 보장이 어떤 구조적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 조항은 위원 개개인의 행동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은 그야말로 경기장의 심판과 같거든요. 그렇죠. 심판. 심판이 특정 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거나 특정 팀의 승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활동한다면 그 경기의 공정성은 처음부터 무너지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선관위원이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면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편파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신뢰가 중요하니까요. 따라서 아예 법적으로 정당 가입과 정치 관여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위원들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너무나 당연한 요구 같지만 그만큼 선관위의 역할이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군요. 선관위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조항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현실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정치 관여 금지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 이 중립성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치 관여라는 개념 자체가 때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위원 임명 과정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정치적 배경이나 성향이 고려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등 법조항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은 계속 필요합니다. 법과 현실의 간극은 늘 고민거리죠. 자, 다음 제5항을 보면 위원의 신분을 매우 강력하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탄핵이나 징역형 같은 심각한 범죄 판결이 아니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다. 이거 정말 대반한 보호장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강력한 신분 보장 조항은 앞서 논의된 구조적 독립성, 그러니까 다양한 추천기관, 그리고 행동적 중립성, 정치 관여 금지, 이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아, 마지막 퍼즐. 네, 이것이 바로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심판을 만드는 핵심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거관리 업무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되고 때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좀 불리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만약 이때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보복을 두려워해야 한다면 위원들이 과연 소신껏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당연히 어렵겠죠. 따라서 헌법은 탄핵이라는 국회의 엄격한 통제 절차나 금고 이상의 형벌이라는 사법부의 중대한 판단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임기 중 파면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들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다양한 출신 배경의 위원 구성,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 그리고 이 강력한 신분 보장,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지탱하는 삼각 기둥인 셈입니다. 구성의 다양성, 정치적 중립 의무, 강력한 신분 보장,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 비로소 독립적인 선관위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이제 다음 조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제6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데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국회가 아닌 선관위가 직접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법률 제정권은 국회에 있지만 헌법은 중앙선관위에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규칙 제정권이라는 준입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준입법적 권한. 이것은 선거 환경의 빠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선거 운동이 등장하거나 이전에는 없던 방식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나타났을 때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그 사이에 선거 관리에 공백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규칙 제정권을 통해 중앙선관위는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선거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들을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마련해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선거 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운용 도구를 쥐어준 셈이죠. 아, 마치 법률이 큰 도로 계획이라면 선관위 규칙은 그 도로 위에 구체적인 교통 신호나 차선 규정 같은 걸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다만 여기서 절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단서가 바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안입니다. 네. 선관위가 맘대로 아무 규칙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는 상위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의 규칙 제정권이 남용되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어디까지나 법률을 집행하고 구체화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율성인 것이죠. 자, 마지막 제7항입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조항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중앙선관위 말고 다른 선관위들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관리 시스템이 중앙선관위위원회 하나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광역시도단위,
그리고 기초 시군구 단위까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해당 지역의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역별로 다 있군요. 네, 그리고 이 제7항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뻗어있는 전체 선거관리 시스템의 구체적인 조직 구조, 각급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 범위, 위원은 어떻게 임명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등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헌법에서 일일이 다 정하지 않고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위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이나 선거관리위원회법 같은 법률들이 바로 이 헌법 제7항의 위임을 받아서 각급 선관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헌법 제107조는 선관이라는 전체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 그러니까 핵심 원칙과 뼈대를 제시하고 그 위에 구체적인 살을 붙이고 운영하는 방식은 하위 법률에 맡기는 구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헌법 제107조는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관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들, 독립적인 구성, 정치적 중립, 강력한 신분 보장, 그리고 필요한 운영 자율성을 명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튼튼하게 하려는 헌법 제정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헌법 제107조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심판으로 설계되었는지 그 구조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위원 구성 방식부터 위원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 그리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막기 위한 강력한 신분 보장, 또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규칙 제정권까지 이 모든 장치들이 결국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론상으로는 정말 탄탄한 구조입니다. 헌법 차원에서 이 정도로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다만 언제나 그렇듯 중요한 것은 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입니다. 그렇죠. 운영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설계도라도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나 도전 과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 추천 과정이 형식적으로는 분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하에 놓일 가능성은 없는지, 또 법적으로 보장된 중립 의무가 실제 결정 과정에서도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 등은 우리가 계속해서 감시하고 질문해야 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헌법 조항들은 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인 틀과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7항에서 봤듯이 실제 선거관리는 전국 각지의 수많은 하급 선관위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법률에 위임되어 있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헌법적 이상, 즉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심판이라는 목표가 중앙에서부터 가장 말단의 지역 선관위에 이르기까지 실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서 일관되게 구현되는 데 있어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헌법의 정신이 현실 속에서 온전히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한 고민 함께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